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면 뭐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 태양계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계 생명체가 이 태양과 같은 별, 그 뜨거운 그 별 안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을 또 찾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뜨거운 곳에서 생명이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지구나 이런 것처럼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런 네. 행성이 되어야만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이 또 요즘 과학계에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네. 근데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이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은 네. 분명히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 외계에 있는 어떤 행성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네. 끊임없이 찾는 노력을 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을 네. 많이 했었고 옛날에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뭐 별이 이렇게 많은데 그 별 옆에 지구 같은 게 엄청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했던 아, 그래요? 네,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대단하시네요.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좀 선구적인 그런 네. 생각을 하셨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외계 행성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별도 사실 그 태양이 별인데 밖에서 보면은 포인트로 정말 점으로밖에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예, 뭐 않잖아요. 예. 우리가 밤하늘에 네. 보는 모든 별들이 다 태양 같은 별들인데 네. 사실 다 점으로밖에 안 보이고 망원경으로 봐도 확대가 안 되고 그냥 점으로만 보이죠. 너무 멀기 때문에. 근데 그 별 옆에 붙어 있는 네. 그 작은 행성을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고요. 비유를 하자면 이게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굉장히 밝잖아요, 밤에. 네네. 그 옆에 뭐 반딧불이가 막 날아다니고 있다면 예, 예. 그게 보일까요? 전혀 보이지 아니죠. 않아요. 그죠? 네. 근데 헤드라이트를 끄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행성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그런 식의 이제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 이제 외계 행성 어둡더라도 찾아내는 걸 천문학자들이 했죠. 그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과학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생각이야 뭐 할 수 네. 있지만 그게 이제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생각했던 거를 실제로 어떻게 이제 찾아내느냐 하는 그런 네. 것이니까 뭐 기기 같은 것들의 발달이 같이 연관이 되죠. 그렇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네.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한 1000개가 넘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1992년인가에 이렇게 펄사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빨리 도는 별이 있는데 네네. 그 별 주위에서 행성이 발견됐어요. 예. 근데 그건 조금 특이한 경우였고요. 1995년부터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이제 초창기에 많이 썼던 방법이 도플러 효과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가까이 이렇게 차가 다가오면 소리가 커졌다가 그쵸, 멀어지면 기차 소리가 소리가 많이 하잖아요. 나잖아요. 그걸 네. 이제 빛에다 적용을 시키면 네. 어떤 별이 있어요. 제 주먹이 별이면 행성이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네. 돌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올 때 멀어질 때가 도플러 효과가 있어서 네. 다가올 때는 약간 빛이 파란 쪽으로 멀어질 때 약간 붉은 쪽으로 이렇게 예, 예. 스펙트럼이 움직여요. 그거를 보고 행성의 존재를 찾아내는 네. 굉장히 미세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내려면 그런 미세한 걸 찾아낼 수 있는 분광기 같은 게 필요해요. 기기가.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생각은 했지만 기기가 발달되면서 또 그때부터 이제 찾기 찾기 시작한 시작한 거죠. 게 예. 본격적인 게 1995년부터. 그럼 직접적으로 관찰을 해서 찾아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네. 뭐겠어요? 직접 그렇죠. 눈으로 보는 눈으로 게 보는 게 확실하죠. 확실하잖아요. 예. 그런데 허블 우주망원경 가지고 찍은 것도 있고요. 지상에 있는 뭐 VLT라고 하는 망원경을 찍은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라이트처럼 별이 굉장히 밝아요. 네. 그래서 이 별을 어떻게 잘 가리고 그러면 이제 반딧불이 보이듯이 나타나는 예. 이런 기법을 쓰는데 어렵겠죠. 그래서 몇몇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고요. 아, 그래도 네. 찾았다는 것 자체가 그 신기한 엄청난 일이네요. 일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많이 행성을 발견했던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인가요? 네, 확인한 거는 지금까지 이제 아까 도플러 효과를 사용하는 예. 그 시선 속도 방법이라 그러는데요. 예. 그 방법이고 직접 찍은 건 몇 개 안 되고 예.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미세 중력 렌즈 효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네, 그걸 네. 이제 응용을 해서 찾는 방법인데요.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주로 그걸 사용을 해서 뭐 좀 작은 지구 같은 행성을 찾겠다고 지금 한창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외계 행성을 찾는 노력을 하는 가장 중심에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있다고. 네,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주망원경은 일단 지구 바깥에 인공위성에다가 망원경 실어서 보내면
그걸 우주망원경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주망원경이 많이 있나요? 네, 허블 우주망원경 많이 네, 제일 들어보죠. 많이 네, 있죠. 그다음에 네, 뭐 제일 스피처라는 네. 것도 좀 네. 또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 이름을 붙인 건데요. 케플러 우주망원경.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2009년 3월에 발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자기 임무를 다 하고 이제 그 뭐 퇴역해야 됐다고 해야 하나요? 원래 그럼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임무가 뭐였어요? 임무가 이제 네. 외계 행성을 찾는 건데요. 아, 네. 그 은하수 옆에 이제 백조자리라는 게 있어요. 네. 은하수 그 백조자리 근처의 하늘을 2009년 이제 3월에 올라갔으니까 원래 한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찍는 거예요. 예. 별 사진을.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행성들이. 네. 그러면 이 별빛이 원래는 이만큼 밝았는데 이 어떤 행성이 앞을 다 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조금 어두워지겠죠. 미세한 차이. 그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네. 태양인데 앞에 예. 뭐 금성이 지나간다 그러면 금성의 그 조그만 네, 그만큼 가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걸 식현상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태양을 달이 가리면 우리 일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별빛이 갑자기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약간 어두워져요. 그랬다가 이게 다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래 네. 방식대로? 그러니까 그 미세한 식현상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네. 또 정보도 얻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가리느냐에 따라서 지나가는 그 지름이라든지 크기 같은 것도 크기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있죠. 그죠? 예. 더군다나 또 이게 딱 지나가는 시간을 재면 주기. 공전 주기도 알 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네. 알 수가 있거든요. 케플러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 사진만 가지고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그렇죠. 있네요. 네. 반복해서 이제 관측을 하면. 그럼 지금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지금까지 뭐 성과가 많이 나왔나요? 네, 2009년 이제 3월에 올라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2,000개가 넘게 네. 후보들, 지금 확인된 게 1,000개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케플러만 가지고 후보들이지만 아직은 한 2,000개가 넘게 발견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후보만 그만큼이면 이제 조금 더 관측을 계속해서 네, 지금 이제 데이터를 분석 중인데 그럼 뭐 훨씬 더 많은 게 발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외계 행성 중에서 그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러니까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네. 그런 유사지구를 또 찾아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이제 해봤더니 뭐 한 2,000여 개 중에 한 250개 정도가 지구랑 크기랑 뭐 이런 비슷한, 그래서 뭐 쌍둥이 지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2의 네. 지구 또는 뭐 유사지구, 그런 게 후보가 발견됐어요. 생명 거주가 가능한 정도의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구랑 비슷하다 그러면 지구처럼 크기도 비슷하고 뭐 태양 같은 별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적당해야 또 표면에 바다가 있잖아요. 네. 그래야 또 이제 생명체 번성을 하니까 그런 조건을 갖는, 아직은 후보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계 행성을 찾아서 그 외계 행성에서도 특히 지구와 비슷한 유사 지구를 찾아서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한다면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그렇죠. 그런 높아지는 거죠. 일단 지구랑 네. 물리적인 조건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지금 또 하는 작업이 그런 후보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가지고 분광 관측을 통해서 뭐 거기 대기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구의 원소와 비교하는 이런 작업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구랑 똑같은 애를 찾아보자 이런 거죠. 예, 이렇게 외계 행성을 찾는 작업 중에서 우리 지구와 비슷한 그런 유산 지구를 찾고 또 다른 생명체를 찾는 작업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이대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